한평생 문인으로 살다가 71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전장에 나가서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승리를 한 인물을 아시나요? 오늘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산 위인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구독 누르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려시대 강감찬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귀주대첩의 영웅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양반이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간 게 몇 살일 것 같으세요? 20대? 30대? 아닙니다. 71세입니다. 71세요. 지금으로 치면 은퇴하고 손자, 손녀 돌봐주고 등산이나 다니실 나이인데 이 양반은 그 나이에 처음으로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것도 70만 대군을 상대로 말입니다.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이 평생 문관이었다는 겁니다. 군인이 아니라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역사는 이 사람을 장군으로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94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77년 전이네요. 고려 개경에서 멀지 않은 금주라는 곳, 지금의 서울 관악구 낙성대 근처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강은천. 나중에 강감찬으로 개명하는 그 사람입니다. 출생 설화가 있는데 아버지 강공진이 어느 날 밤 꿈을 꿨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별이 쏟아져서 자기 집 마당으로 떨어지는 꿈이었는데 그날 밤 아들이 태어났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문곡성이 강림했다. 문곡성은 학문을 관장하는 별로 중국에서는 대학자가 태어나면 문곡성이 내려왔다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별이 떨어지고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영웅 탄생 스토리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키가 안 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쑥쑥 크는데 강은천은 작았고 게다가 외모도 별로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키는 작고 풍채는 볼품없었다. 상상해보세요. 별이 떨어지며 태어난 아이인데 자라보니까 작고 못생겼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임신 중에 태몽이 너무 좋았답니다. 용이 승천하는 꿈을 꿨어. 호랑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어. 온 집안이 기대에 부풀어서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렸는데 태어나서 자라보니까 키 160cm에 외모도 평범 이하입니다. 동네 어른들이 수군거립니다. 태몽이 그렇게 좋았다며. 근데 저 아이는 뭐 키가 작아도 머리는 좋을지도 모르지. 아이는 이런 소리를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강은천이 10살쯤 됐을 때 동네 아이들이 놀렸을 겁니다. 야, 강은천. 너 별이 떨어져서 태어났다며? 근데 왜 그렇게 작아? 별이 아니라 돌멩이가 떨어진 거 아냐? 10살 아이한테는 너무 잔인한 말이지만 아이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은천이 아버지한테 물었을 겁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작아요? 다른 애들은 다 저보다 크던데요. 아버지 강공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을 겁니다. 은천아, 사람의 가치는 키로 정해지지 않는단다. 하지만 애들이 놀려요. 견뎌라. 내가 키는 작아도 머리가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10살 아이가 이해하기는 어려웠겠지요. 그날 밤 강은천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별이 떨어졌다는데 왜 나는 작고 못생겼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김유신은 가야계 출신이라는 핸디캡이 있었는데 혈통의 문제였고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진골 귀족의 자식이라 집안은 좋았습니다. 강감찬은 다릅니다. 혈통 문제는 없었지만 물리적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작은 키, 볼품없는 외모 말이지요.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명문대를 가더라도 키 크고 잘생긴 학생과 작고 못생긴 학생은 대우가 다릅니다.
취업 면접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불공평하지만 현실입니다. 강은천은 어린 시절부터 이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나는 2배로 노력해야 한다. 키와 외모로는 못 이기니까 머리로 이겨야 한다. 그래서 강은천은 공부에 미쳐 살았을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책을 읽었고, 다른 아이들이 잘 때도 글을 썼으며,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도 경전을 외웠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기려면 실력밖에 없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 말이다. 자, 시간이 흘러서 983년이 됐습니다. 강은천은 36세가 됐는데 현대로 치면 30대 중반이지요. 이해의 과거 시험, 그러니까 지금의 공무원 시험에 해당하는 문과 시험이 열렸습니다. 강은천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강은천을 보고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사람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30 넘었나 봐. 저 나이에 이제 시험 보는 거야? 당시 과거 급제자 평균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36세는 확실히 늦은 편이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공무원 시험장에 30대 중반 수험생이 앉아 있는데 주변은 다 20대 초중반입니다. 형 몇 수예요? 10수. 아내. 민망한 순간이지요. 하지만 강은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한가? 중요한 건 실력이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책문으로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논술 시험입니다. 강은천이 붓을 들었는데 30년 넘게 공부한 내공이 폭발했고 글이 술술 나왔으며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고 역사적 사례를 들고 논리를 전개하는데 막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시부로 시를 짓는 시험입니다. 강은천이 시를 썼는데 이것도 수준급이었습니다. 채점관들이 시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요? 강은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36세입니다. 36세에 이제 시험을 봤단 말이요? 그런데 이 실력은 채점관들이 감탄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됐는데 장원급제입니다. 1등으로 합격한 겁니다. 시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36세가 장원이라고? 늦게 시작했는데 1등을 했네. 강은천이 생각했을 겁니다. 봐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급제한 후 강은천이 이름을 바꿨는데 은천에서 감찬으로 개명합니다. 왜 바꿨을까요? 감은 크다, 위대하다는 뜻이 있고 찬은 돕다, 칭송하다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크게 돕겠다 또는 위대하게 칭송받다 정도의 의미인데 작은 키 때문에 평생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 이름에 크다는 글자를 넣은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 닉네임을 BIGMAN으로 짓거나 살찐 사람이 SLIMJIM이라고 짓는 것처럼 말이지요. 어쨌든 이제 강감찬이 된 겁니다. 36세에 장원급제 엘리트 코스를 밟기 시작한 것인데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36세에 1등으로 합격했으면 그 다음은 승승장구하겠죠? 아닙니다. 자, 강감찬이 983년에 36세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기록을 봅시다. 983년 문과 장원급제, 984년, 985년, 1008년, 1009년 강조의 정변으로 현종 즉위. 26년 동안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36세에 장원급제 1등으로 공무원이 되는데 그 다음 26년 동안 뭘 했는지 기록이 없다는 게 말입니다. 김유신의 17년 공백과 비슷한데 그래도 김유신은 국선이라도 됐지만 강감찬은 급제 이후 거의 소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역사학자들의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일 기록이 소실됐다.
전쟁이나 화재로 기록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가설 2. 특별한 일이 없었다. 평범한 중하급 관리로 조용히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가설 3. 출신 때문에 승진이 막혔다. 금주 출신으로 개경의 명문가가 아니라서 주요 직책에서 배제됐을 수도 있습니다. 가설 4. 외모 차별. 작은 키와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못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3번과 4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 비유해 볼까요? 명문대 수석 졸업생이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모두가 주목합니다. 오, 이 친구 잘 나가겠는데? 그런데 승진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실력은 있는데 뭔가 임원감은 아닌 것 같아. 고객 미팅 보내기엔 좀. 기술은 좋은데 대외적으로 내세우긴. 차별이고 불공정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강감찬도 그랬을 겁니다. 36세에 급제해서 40대, 50대를 보냈는데 중요한 직책은 못 맡았고 지방 작은 고을의 수령으로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높으며 개경 조정의 핵심 인사들 사이에 끼지 못했을 겁니다. 상상해 봅시다. 45세 강감찬이 어느 지방 고을의 수령으로 있습니다. 부하 관리가 물었을 겁니다. 대감, 장원급제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 계십니까? 강감찬이 쓸쓸하게 웃었을 겁니다. 글쎄, 인연이 그런가 보지. 개경에 인맥이 없으신가요? 없지. 나는 금주 출신이고 집안도 그저 그렇고 개경 명문가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네. 그래도 실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더군. 줄도 서야 하고 외모도 받쳐줘야 하고 집안도 좋아야 하고. 쓸쓸한 대화였을 겁니다. 50대 강감찬이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구나. 장원급제가 뭐 대단한가. 결국 출세는 다른 요소들이 결정하는구나. 체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60대 초반이 됐을 때 강감찬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곧 은퇴할 나이다. 별다른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구나. 하지만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62세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1900년입니다. 강감찬은 62세가 됐습니다. 현대로 치면 정년퇴직을 앞둔 나이로 보통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해 고려 조정에 큰 사건이 터졌는데 강조의 정변입니다. 당시 왕은 목종이었는데 강조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옹립했습니다. 정치 쿠데타로 권력이 바뀌는 격변기였는데 이런 시기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새로운 인재입니다. 현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신하들을 새로 뽑기 시작했는데 기존 목종 시절 인사들은 다 의심스럽고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했으며 실력은 있지만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기업에서 경영진이 갑자기 다 바뀌었습니다. 적대적 M&A나 경영권 분쟁으로 말이지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기존 임원들은 다 이전 경영진 사람들이잖아. 믿을 수 없어. 새로운 사람들을 뽑자. 실력은 있지만 지금까지 빛을 못 봤던 사람들을. 인사팀이 보고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26년 전 수석 입사했는데 계속 지방 발령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검증됐고 총념하고 원칙주의자입니다. 좋다. 그 사람을 쓰자. 강감찬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겁니다. 1909년 현종이 즉위하면서 조정 인사를 재편했고 강감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보고했습니다. 전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강감찬이라는 자인데 26년 전 장원급제했으나 지금까지 중앙에서 크게 쓰이지 못했습니다. 현종이 물었습니다. 왜 쓰이지 못했소? 글쎄요. 출신도 그렇고 외모도.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쓰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성스럽고 실력 있는 사람이요. 강감찬이 발탁됐습니다. 62세에 드디어 중앙조정의 중요 직책을 맡게 된 겁니다. 그날 밤 강감찬이 생각했을 겁니다. 62세에 기회가 왔구나.
26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기쁘면서도 복잡했을 겁니다. 만약 이 기회가 안 왔으면 나는 그냥 조용히 은퇴했을 텐데. 인생은 정말 알 수 없구나.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했습니다. 강감찬은 26년 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행정 경험을 쌓고 백성들의 삶을 보고 현장 감각을 키웠으며 비록 중앙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실력은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50대, 60대까지 평범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기회를 잡아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대기만성형 인재입니다. 강감찬이 딱 그랬습니다. 자, 1010년이 됐습니다. 강감찬은 63세입니다. 이해 고려 역사상 최대 위기가 찾아왔는데 요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왜 쳐들어왔느냐고요? 1009년 강조의 정변 때 목종이 폐위됐는데 요나라는 목종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멋대로 왕을 갈아치웠으니 요나라 입장에서는 배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요나라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40만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고려 전체 인구가 200만 정도였는데 40만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중국이 1천만 군대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라 군대가 밀려왔고 개경이 함락 위기에 처했으며 조정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현종이 물었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소?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40만을 어떻게 막습니까? 싸워봐야 다 죽습니다. 항복론이 대세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항복이 맞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요. 이때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강감찬입니다. 안 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종이 물었습니다. 강감찬, 그대는 무슨 생각이요? 전하께서 피난을 가셔야 합니다. 피난? 예. 남쪽으로 가십시오. 나주까지 가십시오.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그건 도망치는 것 아니오. 왕이 도망치면 나라가 끝나는 것이요. 강감찬이 답했습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전략적 후퇴입니다. 무슨 말이요? 강감찬이 설명했습니다. 요나라 군대가 40만입니다. 엄청난 숫자이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40만이 먹고 마시려면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습니까? 신하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40만 군대는 하루에 몇천 석의 곡식을 먹습니다. 그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우리 땅에서 빼앗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경을 비우고 곡식을 다 숨기고 백성들도 피난시키면 요나라 군대는 빈 땅만 차지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추운 겨울에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 저들이 먼저 지칩니다. 하지만 개경을 버린다는 것이 개경은 다시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항복하거나 사로잡히시면 나라가 끝납니다. 전하께서 살아계셔야 나라가 삽니다. 강감찬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몽진 왕이 피난 가는 것입니다. 현대로 비유해 볼까요? 회사가 적대적 M&A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가 훨씬 크고 강합니다. 이사회에서 말합니다. 항복합시다. 우리 회사 팔고 끝냅시다. 하지만 한 이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CEO와 핵심 인력들은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우리 회사 자산과 기술은 다 숨기고 빈 껍데기만 남겨두십시오. 상대가 우리 회사를 인수해봐야 쓸 게 없으면 곧 포기할 겁니다. 그건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략적 재편입니다. 핵심만 살려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감찬의 전략이었습니다. 현종이 고민했습니다. 신하 중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전하, 왕이 도망치는 건 수치입니다. 강감찬이 답했습니다. 수치보다 나라가 중요합니다. 자존심 지키려다 나라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현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짐이 남쪽으로 간다. 강감찬,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천십년 겨울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요나라 군대가 개경에 입성했지만 텅 비어 있었고 먹을 것도 없고 백성도 없으며 재물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나라 장군들이 황당해했습니다. 뭐야, 다 도망갔네. 겨울이 깊어지고 요나라 군대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결국 철수했습니다. 강감찬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현종이 돌아와서 강감찬을 불렀습니다. 그대가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요. 강감찬이 답했습니다. 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 이후 강감찬의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63세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1012년입니다. 강감찬은 64세가 됐습니다. 1010년 몽진 사건 이후 강감찬의 입지가 확고해졌는데 현종이 강감찬을 신뢰하게 됐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강감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해에 현종이 강감찬을 불렀습니다. 강감찬, 그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소. 명하십시오, 전하. 동북면 병마사가 되시오. 국경을 지켜주시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병마사는 군사 지휘관입니다. 군대를 이끄는 장군직이지요. 그런데 강감찬은 문관입니다. 평생 붓을 잡고 살았지 칼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강감찬 대감은 문관이십니다. 군사 경험이 현종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소. 군인들은 싸우는 것만 생각하지만 강감찬은 전략을 생각하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식하게 싸우는 장군이 아니라 머리 쓰는 지휘관이요. 64세 문관 강감찬이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됐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기업 전략기획실장이 60대 중반 나이에 갑자기 생산 공장장으로 발령받은 겁니다. 전 평생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공장을요? 자네가 공장을 잘 몰라도 괜찮아. 자네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현장 실무는 부장들이 하면 되고. 강감찬이 동북면, 지금의 함경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국경 지역으로 여진족이 자주 침입하는 곳이었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강감찬을 봤는데 작은 키에 볼품없는 외모, 게다가 64세 노인이고 문관 출신입니다. 젊은 장수 하나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저 양반이 우릴 지휘한다고? 칼도 제대로 못 줄 것 같은데.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감찬이 지도를 펼쳐놓고 물었습니다. 여진족의 침입 패턴이 어떻게 되오? 장수들이 설명했습니다. 주로 가을에 침입합니다. 추수가 끝나면 식량을 약탈하러 옵니다. 몇 명 정도 오? 보통 수백 명에서 1000명 정도입니다. 우리 병력은? 5000입니다. 강감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오? 5천으로 1000명을 상대하는데. 젊은 장수가 답했습니다. 그게 저들은 기습을 하고 도망갑니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유인하면 되지 않겠소? 유인이라니요? 강감찬이 설명했습니다. 일부러 취약해 보이는 마을을 만들어 놓으시오. 지키는 병사가 적어 보이도록. 여진족이 거길 치러 오면 우리가 포위하는 거요.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양반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강감찬은 칼을 잡아본 적은 없지만 전략을 짤 수 있었고 군사 지휘 경험은 없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며 현장 경험은 없지만 빠르게 배웠습니다. 몇 달 후 여진족이 침입했습니다. 강감찬의 유인 작전이 성공해서 여진족을 포위하고 격파했으며 부하 장수들이 감탄했습니다. 대감님 처음 하시는데 어떻게? 강감찬이 답했습니다. 병법도 결국 사람 심리요. 사람을 알면 전쟁도 알 수 있소. 이 시기에 강감찬은 군사 지휘를 배웠습니다. 64세에 처음 배우는 건데 늦지 않았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60대에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겁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소?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찰기관에서 강감찬을 탄핵했습니다. 강감찬이 병마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감찰기관의 누군가가 강감찬을 미워했던 것으로 아마도 예전에 강감찬이 원칙을 지키다가 누군가의 비리를 고발했거나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서 적을 만들었을 겁니다. 원칙주의자는 항상 적을 만들게 마련이니까요. 탄핵안이 올라갔는데 현종이 보고를 받고 웃었습니다. 강감찬을 탄핵한다고? 무슨 이유로?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엔 오히려 잘하고 있는데? 이건 사적인 감정이 섞인 거로군. 기각하시오. 탄핵이 무산됐습니다. 강감찬은 계속 동북면에서 국경을 지켰고 여진족의 침입을 막았으며 64세, 65세, 66세 국경을 지키는 노장이 됐습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일까요? 강감찬이 군사를 다루는 법을 배웠고 국경 전투의 패턴을 익혔으며 부하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60대 중반에 새로운 걸 배운 겁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1018년 5월입니다. 강감찬은 71세가 됐습니다. 현대로 치면 완전히 은퇴한 나이입니다. 손자, 손녀 돌봐주고 등산이나 다니고 취미생활하면서 여생을 보낼 나이지요. 그런데 이해 5월 현종이 강감찬을 불렀습니다. 조정회의가 열렸는데 현종이 선포했습니다. 강감찬을 서경유수 겸 내사시랑 평장사로 임명한다. 서경유수는 평양 지역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내사시랑 평장사는 재상급 직위이고요. 그런데 더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현종이 직접 친필로 임명 교서를 썼습니다. 강감찬, 그대는 오랜 세월 나라를 위해 충성해왔소. 그대의 지혜와 충성을 믿소. 서경을 부탁하오. 친필 임명장입니다. 고려 역사상 왕이 직접 친필로 임명장을 쓴 경우는 딱 2번뿐입니다. 양규 장군과 강감찬, 이 두 사람뿐입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데 보통은 비서실에서 임명장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임명장을 쓰는 겁니다. 에게, 당신의 능력과 헌신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맡아주십시오. 대통령. 이게 얼마나 특별한 영예인지 아시겠습니까? 강감찬이 임명장을 받아들고 눈물이 고였을 겁니다. 전하께서 이렇게까지 71세 노인에게 주어진 신뢰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강감찬이 가족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서경으로 간다. 가족들이 놀랐을 겁니다. 아버님 연세가 71세이신데 괜찮다. 서경은 국경 지역입니다. 위험합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강감찬이 답했을 겁니다. 전하께서 나를 믿으신다.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71세가 뭐 어떤가. 몸은 늙었어도 머리는 멀쩡하다. 아들이 물었을 겁니다. 아버님 혹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강감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해도 가야 한다. 나라가 나를 부른다. 71세 노인의 결단이었습니다. 5월에 서경유수로 임명됐고 강감찬이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1018년 10월 강감찬은 서북면 행영 도통사로 임명됩니다. 도통사는 무엇일까요? 전체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상원수라고도 하지요. 71세의 총사령관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강감찬이 71세에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한 건 아닙니다. 1012년부터 동북면 병마사로 여진족과 싸웠고 국경 지역에서 군사 지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미 6년간 군무를 수행한 겁니다. 71세에 특별한 건 전체 군대의 총사령관이 됐다는 겁니다. 일개 국경 지역 사령관이 아니라 고려 정군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이 된 거지요. 왜 이런 임명이 내려졌을까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요나라가 다시 침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규모로 말이지요. 현종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요나라가 다시 온다고 하오. 누구를 총사령관으로 세워야 하겠소?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강감찬입니다. 하지만 연세가 연세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저 사람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강감찬뿐입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현종이 강감찬을 불렀습니다. 강감찬, 그대가 전군을 지휘하시오. 강감찬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대 연세가 괜찮겠소? 강감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신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71세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1018년 12월입니다.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요나라 대군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규모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적어도 10만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장이 긴장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70만이라고 나오지만 역사학자들은 이게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10만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래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 과장됐을까요? 승리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우리가 70만 대군을 이겼다고 하면 더 멋지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10만이었다고 해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고려의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추정이 다른데 수백만 정도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고려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얼마나 될까요? 역사 기록에는 20만 8천이라고 나오지만 이것도 과장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전장에 투입된 병력은 훨씬 적었을 겁니다. 현대로 비유해 볼까요? 북한이 10만 대군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병력은 있지만 전국에 분산되어 있고 한 곳에 모두 집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온다. 어떻게 막습니까? 항복론이 또 나왔습니다. 전하, 싸워봤자 이기기 힘듭니다. 화친을 청합시다. 강감찬이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강감찬, 그대도 적의 규모를 들었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소? 강감찬이 답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강감찬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이 10만이든 더 많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군대가 하루에 먹는 식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하들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엄청난 양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우리 땅에서 빼앗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땅을 비우면 됩니다. 8년 전처럼 말입니다. 식량도 숨기고 백성들도 피신시키고 요나라 군대가 빈 땅만 차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강감찬이 계속했습니다. 대군은 약점이기도 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움직이기 힘듭니다. 느리고 둔하고 식량 문제로 고생합니다. 우리는 적은 숫자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저들을 괴롭히면 됩니다. 적군의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현종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소? 강감찬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첫째, 청야전술입니다. 땅을 비웁니다. 청야전술? 둘째, 유격전입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측면을 칩니다. 유격전이라. 셋째, 귀주에서 결전을 합니다. 저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에 끝냅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말은 좋은데 정말 가능할까? 현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감찬을 믿겠소. 그대가 알아서 하시오. 강감찬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강감찬은 혼자 지도를 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도 확신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 71세에 나라가 나를 부른다. 갈 수밖에 없다. 1018년 12월 말입니다. 요나라 70만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군에 명한다. 청야전술을 실시한다. 청야가 무슨 뜻일까요? 들판을 깨끗이 한다는 뜻입니다. 즉, 적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식량을 숨깁니다. 마을마다 관리를 보내서 명령했습니다. 곡식을 다 숨겨라. 산속 동굴에 땅속 깊이 어디든 숨겨라. 백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대감님, 이러면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요? 걱정 마시오. 요나라가 지나가면 다시 꺼내면 돼오. 하지만 요나라 놈들이 우리 곡식 먹고 힘내서 우릴 치게 할 수는 없소. 이해하시오. 백성들이 곡식을 숨겼습니다. 둘째, 백성들을 피신시킵니다. 노인, 여자, 아이들은 다 산속으로 피신하시오. 남자들은 남아서 민병대를 조직하시오. 마을이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우물을 메웁니다. 우물에 흙을 부어라. 적이 물을 못 먹게 해라. 이건 극단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물을 메우면 나중에 다시 파야 하는데 그래도 했습니다. 넷째, 집을 불태웁니다. 적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집을 태워라.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우리 집인데 전쟁이 끝나면 다시 지으면 돼오. 지금은 참으시오. 정말 가혹한 전략이었습니다. 백성들한테도 고통이고 강감찬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바로 그겁니다. 요나라 군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네. 두 번째 마을도 비어 있었습니다. 곡식도 없고 물도 없고. 세 번째 마을도, 네 번째 마을도, 다섯 번째 마을도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소베압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 가면 식량이 있느냐? 부하가 답했습니다. 장군님, 고려군이 일부러 다 숨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먹느냐? 가지고 온 식량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베압이 계산을 했습니다. 70만 군대가 하루에 먹는 식량이 엄청났는데 가지고 온 식량으로는 한 달도 못 버팁니다. 빨리 진격해야 한다. 개경을 점령하면 식량이 있을 것이다. 요나라 군대가 서둘러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빈 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12월 한겨울이라 눈이 내렸고 추웠습니다. 집은 다 불타고 없으니 잘 곳도 없었습니다. 요나라 병사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춥다. 배고프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청야 전술의 효과입니다. 적을 굶기고 지치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청야 전술로 요나라 군대를 굶겼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강감찬의 두 번째 전략은 유격전입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측면을 치고 빠르게 빠지는 겁니다. 강감찬이 부하 장수들을 모았습니다. 들으시오. 우리는 절대로 정면 대결을 하지 않소. 예. 70만을 정면에서 상대하면 우리가 진다.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측면을 치면 이길 수 있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감찬이 설명했습니다. 요나라 군대는 70만이니까 길게 늘어서서 행군할 것이오. 선두와 후미의 거리가 수십 리가 될 것이오. 그렇겠군요. 우리는 후미를 친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치고 빠진다. 그럼 요나라 군대는 혼란스러워질 것이오. 하지만 보복하려면 전체가 돌아와야 하는데 70만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미 사라진다. 이게 바로 유격전입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게릴라전으로 베트남전에서 베트콩이 미군을 상대로 쓴 전술입니다. 정글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쏘고 사라진다. 미군이 반격하려면 우리는 이미 없다. 강감찬의 고려군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기습입니다. 요나라 군대 후미에 갑자기 고려군 500명이 나타났습니다. 공격. 화살이 쏟아지고 요나라 병사 수백 명이 쓰러졌으며 고려군은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요나라 장수가 소리쳤습니다. 추격하라. 하지만 고려군은 이미 산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두 번째 기습, 다음 날 다른 곳에서 또 나타났습니다. 또 공격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기습이 이어졌습니다.
요나라 병사들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 밤에도 못 자겠어. 항상 긴장해야 해. 심리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죽은 병사는 많지 않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기업이 작은 스타트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스타트업이 계속 법적 소송을 겁니다. 특허 침해 소송, 대기업이 대응하려고 하면 다른 쪽에서 또 소송이 들어옵니다. 불공정 거래 소송, 대응하려고 하면 또 다른 소송입니다. 독과점 금지법 위반 신고, 대기업 법무팀이 지쳐갑니다. 이거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시간이랑 돈이. 바로 그겁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지만 심리적 압박과 자원 소모가 큽니다. 강감찬이 부하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소. 계속 괴롭히시오. 저들이 지칠 때까지. 대감님,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강감찬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귀주까지 유인하는 거요. 귀주요? 그래. 귀주에 우리 주력군을 매복시켜 놓았소. 거기서 결전을 벌이는 거요. 아, 강감찬의 전략이 명확해졌습니다. 1단계 청야 전술로 굶긴다. 2단계 유격전으로 지치게 한다. 3단계 귀주에서 섬멸한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망치와 모루 전술입니다. 모루는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릴 때 받쳐주는 무쇠 덩어리입니다. 망치로 쇠를 두드리면 아래에서 모루가 받쳐주니까 쇠가 펴집니다. 강감찬의 전략도 그랬습니다. 유격대는 망치입니다. 요나라 군대를 계속 두드려서 귀주 쪽으로 몰아갑니다. 귀주에 매복한 주력군은 모루입니다. 요나라 군대가 귀주에 도착하면 받아칩니다. 망치와 모루 사이에서 요나라 군대가 짓눌리는 겁니다. 71세 노인 강감찬이 이런 정교한 전략을 짠 겁니다. 부하 장수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대감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강감찬이 답했습니다.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오. 전략이 좋으면 이기는 거요. 그 말을 들은 장수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양반 71세인데 우리보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가시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게 뭘까요? 첫째,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70만은 숫자로 보면 장점이지만 식량과 기동성 측면에서는 약점입니다. 둘째, 정면 승부만이 답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으면 피하고 측면을 노리고 전략을 짭니다. 셋째, 희생이 필요합니다. 청야 전술은 백성들에게 고통이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넷째, 나이는 숫자입니다. 71세에도 전략을 짜고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을 이끌 수 있습니다. 자, 1019년 1월입니다. 요나라 대군이 한 달 넘게 고려 땅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하고 추위에 시달리고 계속되는 유격전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소배압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철수해야 한다. 부하 장수들이 반발했습니다. 장군님 개경도 못 치고 철수합니까? 식량이 없다.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하지만 소배압이 소리쳤습니다.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철수한다. 1019년 1월 중순 요나라 군대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감님, 요나라 군대가 철수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북쪽으로 귀주 방향입니다. 강감찬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대감님, 계획대로다. 귀주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전하라. 적이 온다. 귀주성 근처에 고려 주력군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김종현이라는 장군으로 강감찬의 부장이었습니다. 김종현이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적이 곧 온다. 우리는 여기서 적을 막는다. 적이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강감찬 대감께서 적을 여기까지 몰아오셨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차례다. 며칠 후 요나라 군대가 귀주에 도착했습니다.
출발할 때보다 훨씬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질병, 탈영, 유격전 피해로 많이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규모였습니다. 소배압이 생각했습니다. 귀주만 지나면 압록강이다. 고향이다. 조금만 더. 그런데 앞이 막혔습니다. 고려군이 나타난 겁니다. 소배압이 받습니다. 고려군이다. 밀어버리십시오. 요나라 군대가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고려군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감찬이 미리 귀주 지형을 연구했는데 양쪽이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목이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병목 구간입니다. 고속도로가 8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좁아지는 구간이 있지요. 그곳에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대군이 좁은 길로 들어오면 숫자의 이점이 사라집니다. 앞에 있는 일부만 싸울 수 있고 뒤에 있는 대부분은 구경만 해야 합니다. 강감찬이 이 지형을 선택한 겁니다. 더군다나 강감찬은 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귀주 근처에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상류에 둑을 쌓아 놓았습니다. 물을 막아 놓은 겁니다. 요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얕네? 건너기 쉽겠어. 상당수가 강을 건넜을 때 강감찬이 명령했습니다. 둑을 터뜨려라. 둑이 터지고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졌습니다. 물이다. 아! 요나라 병사들이 물에 휩쓸렸고 군대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강을 건넌 쪽과 건너지 못한 쪽으로 말입니다. 강감찬이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공격. 고려군이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강을 건넌 요나라군은 뒤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 고립됐고 양쪽이 산으로 막힌 좁은 길에서 숫자의 이점을 못 살립니다. 고려군은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굴리고 돌격했습니다. 김종현이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강감찬 대감께서 적을 여기까지 몰아오셨다. 우리가 끝내자. 고려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대감님, 대감님. 71세 노인 강감찬을 외치며 싸우는 병사들이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하루 종일 싸웠고 밤에도 싸웠으며 다음 날도 계속됐습니다. 요나라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불리한 지형과 물에 가로막힌 상황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배압이 절규했습니다. 철수다. 모두 철수.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강감찬의 유격대가 추격하고 앞에서는 김종현의 주력군이 막고 있었습니다. 망치와 모루 사이에서 짓눌리는 겁니다. 요나라군이 대패했습니다. 소배압은 간신히 탈출했지만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살아서 돌아간 자가 수천에 불과했다고 나오지만 이것도 승리를 극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나라가 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려가 승리했습니다. 71세 노인 강감찬이 이끈 고려군이 요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겁니다. 1019년 2월입니다. 귀주 대첩의 소식이 개경에 전해졌습니다. 이겼습니다. 대승입니다. 요나라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강감찬 대감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개경이 들썩였습니다.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강감찬, 강감찬. 현종이 보고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대가 해냈구나. 71세에. 신하들도 감격했습니다. 전하 강감찬 대감이 돌아오십니다. 언제? 4월쯤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현종이 일어섰습니다. 짐이 직접 마중 나가겠다. 전하 그러실 필요까지. 아니다. 강감찬은 나라를 구했다. 왕이 직접 맞이해야 한다. 1019년 4월입니다. 강감찬과 고려군이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종이 영파역이라는 곳까지 직접 나갔습니다. 영파역은 개경에서 약 10리 떨어진 곳으로 보통 왕은 궁궐에서 신하를 맞이하지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종이 직접 나간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항까지 직접 나가서 귀국하는 장군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강감찬이 말에서 내려서 현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이 돌아왔습니다. 현종이 강감찬을 일으켰습니다. 수고했어. 그대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없었을 것이요. 그리고 현종은 특별한 것을 꺼냈습니다. 금으로 만든 꽃, 금꽃 7송이였습니다. 현종이 직접 강감찬의 머리에 금꽃을 하나씩 꽂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1세 노인의 머리에 금꽃 7송이가 꽂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신하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저런 영광은 처음 봅니다. 금꽃을 하사하는 건 최고의 영예였는데 하나만 받아도 대단한 건데 7송이입니다. 현종이 말했습니다. 이 금꽃은 그대의 공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함이요. 후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를 기억할 것이요. 강감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행렬이 개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리에 수만 명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강감찬. 영웅이다. 우리를 구해주셨다. 사람들이 환호했고 꽃을 던졌으며 절을 했습니다. 71세 노인이 말 위에서 금꽃 7송이를 머리에 꽂고 지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궁궐에서 승전 연회가 열렸습니다. 현종이 강감찬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한잔하시게. 강감찬이 술을 받았습니다. 전하의 성은이옵니다. 아니요. 그대의 능력이요. 그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요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을 것이요. 주변 신하들이 건배를 외쳤습니다. 강감찬 대감을 위하여. 술이 돌고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조용히 술만 마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감님, 기쁘지 않으십니까? 강감찬이 답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었소. 요 나라 사람도 사람이오. 그들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 텐데. 하지만 적이었습니다. 적이라도 사람이오. 전쟁에는 승자가 없소. 다만 덜 진 쪽이 있을 뿐이오. 71세 노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현종이 포상을 내렸습니다. 강감찬에게 검교태위 명예직, 문화실랑 동내사문 합평장사 재상, 천수연 개국남 귀족 자귀, 공신호 추충현 모한국 공신. 재물도 엄청나게 내렸는데 비단, 곡식, 토지, 노비 등등. 하지만 강감찬은 대부분을 사양했습니다. 신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래도 신은 충분합니다.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현종이 또 특별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파역의 이름을 흥이역으로 바꾼 겁니다. 의를 일으킨 곳이라는 뜻으로 강감찬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1020년 6월입니다. 강감찬은 72세가 됐습니다. 조정회의가 열렸는데 강감찬이 일어섰습니다. 전하,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신이 치사를 청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치사는 은퇴를 뜻합니다. 현종이 놀랐습니다. 은퇴? 갑자기 왜 그러시오? 전하, 신은 이미 72세입니다. 너무 오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대가 없으면 강감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신 없어도 나라는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신이 너무 오래 있으면 젊은 인재들이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대감님, 아직 건강하십니다. 조금만 더 계셔 주십시오. 강감찬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내 뜻은 확고하오. 현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대의 뜻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구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마시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러 찾아가겠소. 그리하십시오. 강감찬이 72세에 은퇴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임원이 있습니다. 회사를 살렸고 모두가 추앙하고 회장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말합니다. 저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왜요? 건강도 좋으시고 일도 잘하시는데. 이제 됐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있으면 후배들이 성장을 못합니다. 비켜줘야죠. 미련 없는 퇴장입니다. 요즘 말로 승자의 은퇴라고 하지요. 정상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감찬이 마당을 거닐며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71세였구나. 그때 모든 걸 다 쏟아부었지. 이제 됐다. 욕심내지 않겠다.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간 겁니다. 1020년부터 1031년까지 강감찬은 평범한 은퇴 생활을 했습니다. 72세부터 82세까지 10년인데 이 시기 강감찬의 삶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청빈한 생활이었습니다. 강감찬의 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귀족의 저택이 아니라 평범한 집이었고 화려한 의복도 입지 않았으며 비싼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감님, 나라를 구하셨는데 왜 이렇게 소박하게 사십니까? 강감찬이 답했습니다. 화려한 게 무슨 소용인가? 먹고 자고 입으면 되는데. 하지만 대감님의 지위면 지위는 책임이지 특권이 아니오. 청백리의 자세였습니다. 둘째, 교육에 힘썼습니다. 강감찬이 젊은이들을 불러서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내가 36세에 급제했지만 그때까지 공부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감님, 늦게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보라. 62세에 발탁되고 71세에 전쟁을 이겼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셋째, 절에 탑을 세웠습니다. 1021년 강감찬은 자기 돈으로 흥국사에 석탑을 세웠습니다. 탑명에 강감찬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자를 쓴 기록입니다. 왜 탑을 세웠을까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요나라 병사도 고려 병사도 다 죽은 건 마찬가지다. 그들의 명복을 빌어야 한다. 승자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넷째, 검소했습니다. 어느 날 현종이 강감찬을 초대했습니다. 대감, 오랜만이요. 한잔하시게. 술과 음식이 나왔는데 강감찬은 조금만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금만 드시오? 신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드시지 않고. 전하, 지금 이 순간에도 배고픈 백성들이 있습니다. 신이 많이 먹으면 그들에게 미안합니다. 현종이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성인이로구나. 1030년 강감찬이 82세가 됐을 때 현종이 특별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문화시중으로 임명한 겁니다. 문화시중은 재상 중의 재상으로 최고 위직입니다. 사실상 명예직이었지만 그만큼 존경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강감찬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 만극하옵니다. 그대가 받을 만하오. 1031년 여름입니다. 강감찬이 병석에 누웠습니다. 82세의 노구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강감찬이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충분히 살았다. 하지만 82년을 살았다. 36세에 급제하고 62세에 발탁되고 71세에 총사령관이 됐다. 후회가 없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강감찬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전하거라. 무엇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포기하지 마라. 나는 36세에 시작했고 71세에 꽃을 피웠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지 마라. 중요한 건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후 현종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강감찬 어떠소? 전하, 이제 말씀하지 마시오. 쉬시오. 강감찬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전하, 백성을 돌보십시오. 그러겠소. 그리고 전쟁은 피하십시오.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알겠어. 명심하겠어. 1031년 8월 20일음력 강감찬이 82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현종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강감찬이 떠났다. 이 나라의 기둥이 무너졌구나. 조정이 3일 동안 조회를 멈췄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며 시호를 인원이라고 내렸습니다. 이는 어질고 허는 법도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어질고 법도를 지킨 사람. 딱 강감찬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강감찬의 묘는 어디에 만들어졌을까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사면 국사리에 강감찬의 묘로 추정되는 곳이 있지만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현종이 강감찬을 묘정에 배양했다는 겁니다. 묘정 배양은 왕의 사당에 신하를 함께 모시는 것으로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강감찬을 기억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강감찬을 떠올렸습니다. 강감찬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71세에도 나라를 구한 그 사람처럼 강감찬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강감찬이라는 사람은 1083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나이는 정말로 숫자일 뿐입니다. 36세의 급제, 늦지 않았습니다. 62세의 발탁, 늦지 않았습니다. 71세의 전쟁, 늦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 이제 30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40인데 이제 전직.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강감찬을 보세요. 71세에 인생 최고의 업적을 이뤘습니다. 둘째,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26년의 공백기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강감찬은 지방에서 경험을 쌓고 현장 감각을 키우고 실력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62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회가 안 온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셋째, 핸디캡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키, 볼품없는 외모, 지방 출신, 늦은 출발. 강감찬은 모든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극복했습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신, 외모, 나이, 학벌. 핸디캡은 있지만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렴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강감찬은 나라를 구했지만 불을 쌓지 않았고 최고 권력자였지만 겸손했으며 승리했지만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다섯째, 승자의 은퇴를 하세요. 72세에 스스로 은퇴했습니다. 떠밀려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말입니다. 이제 됐다. 욕심내지 않겠다.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언제 물러날지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섯째,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강감찬은 이겼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적도 사람이다. 그들도 가족이 있다. 승리의 순간에도 인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 나 이제 30인데 너무 늦었어 하시는 분, 40에 전직하기엔 늦었지 하시는 분, 50에 새로운 도전, 말도 안 돼 하시는 분, 강감찬을 기억하세요. 71세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긴 사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으세요. 강감찬처럼 948년에 태어나서 983년에 급제하고 1009년에 발탁되고 1018년에 총사령관이 되고 1019년에 나라를 구하고 1020년에 은퇴하고 1031년에 평온하게 눈을 감은 사람. 강감찬.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강감찬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강감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